자, 안녕하십니까. 명의하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찾아온 명수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명수다가 뽑은 명의와 함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수다를 떨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명수다가 뽑은 오늘의 명의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갈 때마다 한 번쯤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곳 바로 어디죠? 치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치과 질환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명수다가 선정한 명의는 뉴연세치과 유성룡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성룡입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유성룡 선생님 치과 의사 되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15년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게 요새는 치과도 막 전문의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지금 뭐 그런 쪽에 세부 전공 같은 거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파악하셨나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성룡 원장이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이세요, 그죠? 예.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현재 이제 성남역에 있어요, 치과가? 예. 성남역 쪽에 강남 성남역 쪽에 뉴연세 치과 원장이시고요. 이 달려라 꼴찌라는 필명으로 이 블로그 이쪽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거죠? 네네. 이 달려라 꼴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은 아픔과 방황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인생에 좀 나락에도 빠진 적도 있었고 20대 중반까지는 좀 힘든 시절을 좀 보냈었는데. 자,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꼴찌 인생에서 좀 탈출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좀 한번 달려서 나도 한번 1등은 못 하더라도 네. 좀 제도권에 한번 이렇게 올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그래서 하여튼 필명을 이렇게 달려라 꼴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만화책이 네. 독고탁 시리즈에 네. 그 만화가 제목이 달려라 꼴찌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달려라 한이 아니었나? 다른 만화였나 보다. 그리고 닥터 유성룡의 행복한 치과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방문객이 1만 명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제가 좀 잘 나갔을 때 그랬고요. 요즘은 제가 좀 블로그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 뷰 3,000명, 한 방문객 수 한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블로그도 계속 관리해야 돼.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계속 업데이트하고 막 새로운 거 쓰고 막 이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이거 그냥 냅두면은 줄어 이거. 쉽지 않아 이거. 하여튼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아직 수료를 못 하셨네요. 예, 논문만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람과 술을 좋아하고 이건 이제 저랑 비슷하네요. 두 딸의 아빠 이거 완전히 다르네. 그다음에 약학을 전공한 아내를 미국에 유학 보낸 외조의 재앙. 야, 이거 작전 좋은데. 야, 이게 능력 있어야 돼 이러고 능력. 어떻게 부인이 공부하러 가셨나 봐요 미국에. 예, 포닥하러 갔었어요. 포스트 닥터. 예. 그래서 이제 박사를 따고 이제 더 추가로 공부하러 가신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생활비도 보내주고 막 이러나 보죠? 아니요, 저 쫓아갔습니다. 따라 어느 대학을?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이라고. 그래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와이프 말로는 약대에서는 그래도 랭킹 5 안에 든다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같이 쫓아가가지고 와이프는 실험하고 논문 쓰고 저는 이제 애들만 보고 있고. 진짜 외조로 주부로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왜 이분을 모셨는지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아플까봐 무섭고 비쌀까봐 두려운 치과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제목 누가 달았어요? 이거 진짜 잘 달았다 이거. 출판사에 달았어요? 출판사에서 달았네요. 아플까봐 무섭고 비쌀까봐 두려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과에 갖는 가장 흔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잘 집어낸 것 같아요. 이건 언제 냈죠? 아플까봐 무섭고 비쌀까봐 두려운. 이게 2010년 가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 할 때가 됐는데 제가 천성이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좀 열심히 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달리는 꼴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내보낸 방송에 대해서 독자 한 분이
약간 항의성 글을 보내오셨죠.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난임, 불임 치료를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이 난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불임이란 말을 쓰지 말고 불임이 너무 부정적인 말이니까 그리고 불임 실제로 불임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불임이란 말을 쓰지 말고 난임,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쓰기로 했는데 사회자가 계속 불임 하더라 이런 거죠. 이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듣기 거슬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결혼 전에 그 낙태 수술, 그러니까 뭐 임신 중절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경우 임신이 안 된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얘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된 난임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런 항의를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더 불임이란 말이 입에 붙고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흔하게 받아들였던 용어이기 때문에 쓴 거고요. 앞으로는 난임이라고 쓰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시술이 불임을 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불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 중에서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난임 환자들은 호르몬 이상이나 어떤 이 물리학적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난임 환자는 다 그런 경력이 있을 거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 좀 지루하셨죠? 제 해명 듣느라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치과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스케일링 보험이에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인가요? 스케일링을 보험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 국민 중에서도 네. 20세 이상만 됩니다. 20세 이상. 네. 1년에 단 한 차례. 한 차례.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자가 그런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보통 얼마 내게 되나요? 한 13,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럼 원래 정도? 약 4, 5만 원 했죠, 보통? 보통 보험 전에는 5, 6만 원, 5, 6만 원, 뭐 그 정도. 한 거를 이제 13,000원에 1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받고 올해 3월 달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돼? 1년 만에 하는 건데. 예, 연수로는. 이게 보험화 되면서 이제 조건을 좀 많이 까다롭게 했어요. 네. 예, 까다롭게 해서 7월 1일부터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네. 6월 30일 날 스케일링을 받고 네.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스케일링 받는 거 괜찮습니다. 7월 1일이 기준이구나. 예, 하지만 7월 1일 날 스케일링 받고 한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 30일 날 6월 30일 날 스케일링 받는 거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스케일링이 이제 들어가면서 환자가 늘었어요? 어때요? 이 스케일링 받으러 오는 환자 많이 오죠? 예, 좀 늘었습니다. 네. 한 20% 정도 늘었어요. 저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2번 했어요, 벌써. 작년에 한 번 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 1년에 한 번이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1년에 한 번인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6개월이나 뭐 3개월에 한 번 받으면 더 좋은데, 건강보험 재정상 그렇게까지 다 해주면 너무, 재정이 축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으로 일단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대강의, 잇몸 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첫 번째가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 예. 원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가지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석 달에 한 번씩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하신 분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맞춤형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좀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일단 스케일링이란 게 뭐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입안에 예. 음식물 잔사나 예. 예, 그런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예. 칼슘 성분하고 섞여가지고 예. 예,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서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잇몸하고 치아 그 사이에 끼는 거죠 주로. 치아에 끼는 건데 치아에, 예. 그 치아에 끼는 게 바로 치석이에요. 돌처럼 예. 단단하게 예. 굳어서. 근데 그 치석이 굉장히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세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세균의 서식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세균의 서식지인 주된 서식지인 치석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스케일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스케일링 받으면 막 이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잇몸이 이가 더 싫어진다. 예. 그래서 이거 스케일링 받아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 예. 아무래도 치석이 치아에 이렇게 늘러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치석이 치아에 민감한 그거를 보호해주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네. 보호해주고 있다 갑자기 일시적에 확 떨궈져 나가니까 치아가 예. 외투를 벗었으니까 막 시리고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땐 불편한데 예.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깨끗해진 거니까 우리 쉽게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예. 대중탕을 예. 명절 전에 이제 가가지고 때를 이제 막 예. 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몸은 굉장히 청결해졌지만 예. 이렇게 그 피부 같은데 막 발적도 나기도 하고 처음에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라고 딱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예. 바로 그러한 불편함을 스케일링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런 게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예. 오해를 해가지고 스케일링 받아서 더 잘못됐다 해서 그 담당 치과 의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 예. 칼로 찔러서 치과 의사가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황당한 사건이에요. 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 5, 6년 전 있었었죠. 그러니까 근데 오해가 빚은 감정 싸움이 됐구나. 예. 오해가 빚은. 근데 저는 충격받았던 게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다들 잘 죽였다. 야,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비인간적인. 그만큼 그 스케일링을 받고 이렇게 치아가 시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좀 많이 하는 측면이긴 하죠. 그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은 원래 그 치아 사이가 원래 그 치석으로 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치아 사이가 잇몸으로 차 있어야 되는 공간에 치석으로 떼어져 있던 것이 벗겨져 나가니까 그게 이제 치아 사이가 이제 뜬다고 생각하는데 거지. 그게 이제 힐링이 되면서 다시 잇몸으로 차오르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석도 일종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석이 많은 사람은 잇몸이 좀 부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치아 사이를 다 이렇게 채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받으면 염증이 좀 가시면서 잇몸이 살짝 부었던 잇몸이 좀 이렇게 내려앉는. 예. 그것 때문에 좀 더 이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듯한 느낌. 네. 좀 허전한 느낌. 허전한 느낌. 예.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입니다. 네, 정상인 거죠. 그리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한 거니까 시린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정말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시린 현상이 좀 많지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아무리 못해 1년에 한 번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시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개운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양치질, 칫솔질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한 사람도 치석이 생기나요? 네. 내가 요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예,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샤워를 해도 때는 밀어야 되듯이. 음식물이라는 게 항상 그쪽 치아랑 잇몸 사이에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거고 칫솔질이 그 순간 그거를 쉽게 제거하지 못할 수 있는 물리학적인 어떤 기능적 무슨 뭐랄까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칫솔질하고 몇 시간, 몇 분 이내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칫솔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칫솔질만 하고 있으면은, 뭐 생길 여지는 없겠죠. 근데 뭐, 현실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닦는다고. 양치질 중독이야. 예. 그건 생길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떤 사람 양치질 중독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중독은 아니더라도, 이게 심심하면은 막 이 양치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유난 떠는 거지.
근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양치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더 좋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스케일링 자주 받으면 칫솔질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칫솔질을 열심히 잘 한다라고는 하는데도 또 플라그라든가 이런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뭐 침샘, 그 분비되는 침 속에 특별히 그런 무기질성질이 더 많은 분들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치과 이상상. 아까 이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굳이 따지다면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스케일링은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받아라. 나는 그냥 스케일링 열심히 자주 받아서 그걸로 때우려고 그랬는데. 그 칫솔질 굉장히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네. 가끔인데 그분들은 저희 치과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심하면 3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준 게 저희가 닦아드립니다. 거의 스케일링 수준으로 닦아드립니다. 아예 칫솔질을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부가 서비스죠.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냥 건강보험이 안 되고 그냥 치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 치료비 청구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치과 위치지 말았지.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케일링은 위생사,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직접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치과 의사가 직접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종종 있어요. 치과 의사도 스케일링 하죠, 당연히. 네? 예, 네.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뭐 스케일링 많이 했었으니까, 네. 원내생 때. 근데 하지만 그 이후로는 스케일링을 저는 직접 임상에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법상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치과 위생사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도 스케일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치과에서는 이제 스케일링을 담당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과에서는 저보다는 치과 위생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안 아프고 훨씬 더 꼼꼼하게 잘하십니다. 맞아요. 네. 굳이 원해서 치과 의사한테 이제 그 스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좀 많이 아프시죠. 왜냐하면 오랜만에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치위생사는 이게 지금 3년제인가요? 4년제인가요? 4년제. 3년제도 있고, 예. 몇 년 전부터는 4년제도. 예, 있어서, 이거 국가시험을, 면허 시험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의사 면허 보듯이, 예. 치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도 있어요. 통과하고, 그 사람들은, 스케일링을 잘 하도록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치위생사한테 받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직접 원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간혹 있으십니다. 예. 간혹 있으신, 제가 스케일링을 마지막으로 해봤던 때가 한 5년 전에 해봤는데요. 예, 그분이 저한테 직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오랜만에 하긴 했지만 몸 좀 풀고. 오랜만에 성실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1분 만에 일어서듯이. 그냥 치과 의사분한테 받으시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그러니까 꼭 원장님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대학병원에 와서도 이거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근데 굉장히 오해인 것 같고. 근데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 간 조직 검사를 보통 레지던트 2년차들이 하거든요. 예. 그 레지던트 2년차들이 제일 잘해요. 매일 하니까. 예. 그래서 2년차한테 받아야 되는데 VIP 환자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꼭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교수님 간 조직 검사를 해본 지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사고 났잖아. 막 여러 번 찌르고 막.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교수님이나 뭐 원장님이 이게 아니라 그 직급에 맞는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 안전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매일 하시는 치위생사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거꾸로. 5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 1분 만에 일어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썼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 지난번에 통계해 보니까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서 스케일링 환자가 20에서 25%가 늘었더라고요. 예, 그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치과 선생님들한테 농담을 했어. 이러다가는 5년, 3, 4년 후에 치과 환자 전체가 확 줄 거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열심히 잘 봤는데 치주질환 발생률이 확실히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환자가 많이 늘었대. 그래서 스케일링 받으러 와서 그동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진단받지 못했던 치주질환들을나 충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가 많이 늘었대. 근데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치주 질환으로 앓는 환자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 목적으로 또 건강보험을 도입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쉬운 측면이, 네? 그 1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꼭 어디 알아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 건강보험 스케일링. 어느 치과든. 예, 예.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니까. 네. 예. 그게 없으면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어느 치과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치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뭡니까? 성인에서. 성인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 질환, 우리가 이제 풍치로 하는 거 있죠. 예. 치주 질환이라고 예, 하는 거예요. 치주 질환. 예. 예.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충치. 그러니까 잇몸하고 치아 사이가 막 이렇게 이 염증이 생기고 세균 감염되고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아라고 하는 것은 치주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에 의해서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는 거죠, 치조골이. 예. 그 뼈에 치아가 박혀 있어야지 그 치아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씹어먹고. 그러면 치주질환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치석이라든가 플라 거기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그 세균이 치주인대를 파괴를 해요. 파괴하면서 치주인대가 없어지니까 그 치주인대하고 다시 또 연결되어 있던 치조골도 소실이 되면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치아가 뼈 속에 깊이 매몰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전봇대가 그런 식으로 흔들거리고 결국은 뽑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인에 있어서 그 치아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단단한 시멘트에 이 전봇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파고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단단한 시멘트처럼 박혀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치조골이 부실해지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전봇대 흔들리듯이 전봇대 뚝 뽑히는 거네. 예. 근데 이게 참 또 이 치주 질환이 무서운 게 별로 안 아프거든요. 아, 처음에 그렇게 안 아파요? 예, 자기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조금 시큰거리는 것 같고, 치아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좀, 어쨌든, 아파도 좀, 약간 좀 우리우리하게 좀 아파서 씻었다 갔더니 이미 벌써 치주질환 말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치주질환에도 말기가 있구나. 예. 암 환자 암 말기는 들어봤는데. 일단 그 치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충치도 그렇고 치주질환도 그렇고 진행성 질환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치아하고 이 임플란트로 넣은 인공 치아하고 그 강도나 느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거의 상이한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건 도저히 임플란트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치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아껴서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제 볼 때는 한 80% 정도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보는데 그 20%의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임플란트 이렇게 해도 자연 치아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그게 또 의사의 소임이라고 보고 예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보면은 치과 선생님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참 피곤한 어려운 직업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이 구강 안에 1mm만 벗어나도 환자들이 못 참. 뭔가 이렇게 보철물이나 여러 가지 뭘 넣는데
1mm가 뭐야? 너무나 마이크론 단위죠. 마이크론 단위. 마이크론 단위만 벗어나도 환자들이 막 컴플레인하는 거죠. 바로 알아차립니다. 불평하죠. 아구가 안 맞다 같다. 뭐 혀가 자꾸 걸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한 거야 이 구강 안이라는 게. 그걸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 직업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 만족도 제일 하위 직업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 또 심지어는 자살률 1위도 치과 의사. 뭐 3D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잘 벌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일단 물어볼게요.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언뜻 이가 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를 가봐야 되나요? 어때야 되나요? 일단 자기 몸에 뭔가 조금 이상적인 신호가 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칫솔질하다가 이렇게 딱 시린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치아하고 그 잇몸 사이에가 좀 이렇게 너무 칫솔질 세게 해서 패였다거나 아니면은 충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치아에 뭐 금이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일과성으로 그냥 그러다 만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록 그러다 만 거일지라도 일단은 치과에 오셔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그게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질병 발생의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시원한 찬물 마시다가 시린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흔들리던 치아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거는 버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갖고 오면? 아니, 흔들리던 치아가 빠졌다는 게 본인이 뺐다라는. 아니, 뭐 이렇게 뭐 자기 치아가 빠졌다. 예를 들면. 그거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주 질환 때문에 완전히 정말 치아가 덜렁덜렁 거리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술 먹고 안주 드시다가 그냥 스스로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거는 완전히 그냥 치석이라든가 플락으로 뒤덮여 있는 치아니까 거긴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뭐 농구공에 맞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부딪혀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빨리 치과에 와가지고 치아 재식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운동하다 다쳐서 치아가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존을 해요? 누군 우유에 담아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생리식염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정 여의치가 않으면은 우유라도 구해가지고 우유에 담궈서 갖고 하면 돼요. 담궈서 갖고 오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혀 밑에. 혀 밑에 치아를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 시키면 안 돼. 잘못하면 삼켜. 달려오시면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유에 담고 생리식염수에 담고 혀 밑에 딱 놓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주인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치아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치주인대예요. 근데 그 치주인대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괴사가 돼요. 야, 이거 응급이네. 그래서 보통 1시간 이내에 와가지고 그걸 제식을 해야지 그거 뭐 하루 있다가 오면 이미 그거는 늦은 거죠. 다시 이렇게 달라붙기가 어렵구나. 그 생명줄, 치아의 생명줄이 이미 괴사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생내식염수라든가 우유에 담그는 게 바로 그런 치주인대가 괴사가 되는 거를 좀 늦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죠. 그냥 생수나 수돗물은 어때요? 그런 건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삼투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혀 밑에 혀 밑에 이렇게 갖고 와라 이거지. 왜 하필은 혀 밑이냐 혀 위보다는. 혀 밑이 약간 침이 고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혀 위는 뭐 침도 별로 없고 또 아무래도 또 입안이 또 사실은 입안에는 정상 세균총들이 엄청 많거든요. 세균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어딘가 부딪히거나 뭐 해서 이렇게 반만 똑 부러진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반만 똑 부러진 그것도 어떻게 부러졌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갖고 와보시는 일단 게. 혀 밑에 넣고 갖고 와야겠네. 아니요, 그런 경우는 네. 부러진 경우에는 네. 혀 밑에 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치주인데가 뿌리채까지 나온 경우는 혀 밑에 놓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근데 치아 머리 부분이 어떻게 반이 이렇게 쭉 부러졌다. 네. 이거는 그냥 그 부러진 파편만 그냥 휴지에 쌓아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요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싸울 때 누가 이렇게 때렸는데 치아 부러지잖아. 엄청나게 큰 거야. 나 이 치아 부러졌어. 이거 엄청난 범죄야. 폭력이고. 예. 인정하시나요?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럼요. 중요하죠. 건강한 자연 치아 하나의 값어치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렇지.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자기 치아가 뽑아서 발치를 해야 돼. 얼마를 받기를 원하냐 했더니 소위 겜비. 예. 얼마를 받느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나오는 게 1억, 10억, 100억도 모자르다. 야. 그럼 그렇다면 이번엔 바꿔서 이제 본인의 관리 실패로 충치가 생겨가지고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 이거 치료비로 얼마를 내 의향이 있느냐. 이거 재밌네. 이랬을 때는 100만 원도 비싸다. 50만 원도 비싸다. 이거 치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거 재밌다. 이래서 이거 재밌어. 치아 하나의 값어치를 산정을 했어요. 이게 그게 나온 게 결국은 건강한 치아 하나의 값어치는 3천만 원 정도다. 3천만 원. 사람의 입에는 사랑니 빼놓고 치아가 28개가 있으니까 이건 3천만 원 곱하기 28. 8억 4천만 원어치 소중한 보석을 자기 입안에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네. 이게 열심히 관리할. 벤트리보다 비싸네. 벤트리보다 아파트 한 채네. 강남 아파트 한 채씩 입안에 다 갖고 똑같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네. 자, 사랑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랑니 뽑기가 그렇게 힘들어. 몰라서 그렇지. 이 동네 의원에서 사랑니를 안 뽑아줘. 그러니까 대학병원 하니까 대학병원에 다 몰리니까 사랑니 한번 뽑으려면 2달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사랑니 뽑는데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개원가에서 잘 안 뽑으려고 그래. 이게 또 사랑니 뽑는 게 간단치 않은가 보죠? 간단하면 간단하고 복잡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개원가에서 뽑고 이거 딱 봐가지고 이거 공사가 크다 싶으면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 보내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죠. 근데 이거 왜 치과협회나 이런 데서 빨리 개선을 안 해요? 쉽게 개원가에서 사랑니도 뽑고 이래야지. 수가를 좀 올려줘서 적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이게 하나에 3천만 원인데. 그게 이제 또 정부 한정된 그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그런 정치권 문제도 있고 또 국민들의 또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일단 사랑니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치아를 이렇게 압박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뽑는 게 원칙인가요? 예, 뽑는 게 원칙입니다. 사랑니는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니가 잘 나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의 어금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어금니 보조 역할을 해줘요? 심지어는 어금니가 뽑혔다라고 했었을 때 사랑니가 있었다. 그러면 사랑니를 그 임플란트 대신 뽑힌 자리에 이식해서 넣는 자가치아 이식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랑니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니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상의 그 값어치를 하는 치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함부로 버리면 3천만 원 그냥 버리고 싶으세요. 자가치아 이식이라는 건 지금처럼 자기 치아를 다시 자기의 이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로 어디 부딪혀가지고 치아가 딱 뽑혔잖아요. 그럼 30분 1시간 이내에 제자리에 꽂으면 그 생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뽑힌 자리가 있어요? 옆에 사랑니가 있다? 사이즈만 비슷하게 맞으면 그 사랑니 치과에서 시술하니까 사실 30분 1시간 안 걸려요. 생착할 확률은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텔레비나 보면은 이렇게 잇몸약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잇몸약 먹고 막 옛날에 그 탤런트 전원주 씨가 잇몸약 갑자기 먹더니 막 그 밧줄을 이빨로 물고 막 탱크를 끌어. 난 그래서 저건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 좀 싶어. 좀 이게 그래서 좀 논란이 있죠 이게 잇몸약이. 그 치과 의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아는 사실이고 논란보다는 이거 음모론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음모론은 또 뭐예요? 오히려 그런 잇몸약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잇몸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니까 치과 의사들 수입만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치과의사 협회하고 잇몸약 그 회사하고 뭐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음모론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니 잇몸약을 먹는다고 잇몸 질환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잇몸약을 너무 과신해서. 그쵸. 잇몸약 그거를 너무 과신해서 네. 치과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치주질환은 건 진행성 질환이고 초기 정도 단계에 와서 관리만 잘 받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지는 힘들지만 더 이상 망가지는 거는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중기 말기로 딱 넘어왔을 때는 그거는 어떤 수를 써서도 그건 해결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뭔가 증상이 딱 느꼈을 때 일단 잇몸약부터 먼저 먹고 버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일시적으로 또 어때도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맹신을 하면서 치과 오는 기회를 이제 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잇몸약을 그냥 비타민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뭐 비타민 갖고 뭐 우리가 병을 낫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냥 뭐 비타민 먹으면 왠지 그냥 뭐 몸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잇몸약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치료제. 예.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영양제죠. 예.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잇몸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는 그 과목이 이제 치주과입니다. 예. 치주과 그 주임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제 이런 잇몸약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시면서 이게 우리나라 치주 질환이 세계적으로 치주 질환 그 이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잇몸약이 너무 이렇게 만연화되어 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따졌을 때 자기 같은 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치과 의사가 되면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라. 차라리 잇몸약 살 돈으로 삼겹살 사 드십시오. 그게 오히려 치주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것도 잇몸약도 그렇게 싸지 않다 그러대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광고가 문제인 것 같아. 광고가 너무 과대 광고야. 이거 막 잇몸약 먹고 막 고기 막 갈비 뜯고 이게 좀 약간 과대 광고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거를 좀 일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균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자, 그 다음에 이 치아 이렇게 누런 치아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탈색이 누렇게 변하는 거. 이것도 병인가요? 병의 일환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체질의 문제인가요? 그거는 뭐 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이가 들면서 아주 그냥 미세한 뭐 이렇게 그 음식물 아주 미세한 음식물 그 색소 같은 것들이 껴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누래지는 거니까 예, 그건 병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커피 많이 마시거나 와인 많이 마시면 색깔이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 있는 그 미세한 그 색소들이 침착이 돼서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스케일링 정도로 그걸 벗겨낼 수 있는 정도의 누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치아의 그 범낭질 구조 속으로 아주 미세하게 침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스케일링에서도 그거는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미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홈쇼핑 보면 미백하는 거 막 일회용 가정용 미백 장치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건가요? 효과나 이런 거? 일단 안전성은 맞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니까 뭐 당연히 허가가 났겠죠.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백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일단 치아가 드라이된 상태, 말라 있는 상태에 그 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약이 최소한 2시간 이상 동안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다른 잇몸 치아 형태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걸 틀을 일단 짜고 그 사이에 약을 넣고 그렇죠. 그걸 물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홈쇼핑에서 파는 그런 미백제는 틀이 있긴 있는데 그냥 대충 자가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정밀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치아를 그 마른 상태에서 조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몇 번 하는 것보다 그냥 치과에 오셔서 미백하는 게 아마 돈도 더 절약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그것만 보면 이제 더 싸니까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이렇게 딱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아에서 이제 충치가 생기면은 그 충치에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충치균의 감염인가요? 충치균이 예. 배설하는 것이 산입니다. 예. 그 산이 예. 치아를 부식시켜요. 아. 그거를 충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꼭 충치라고 해가지고 충치균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치아가 부식된 상태를 충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에는 다 충치균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충치가 생긴 사람들한테만 주로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네. 원래 신생아에는 충치균은 없어요. 네. 이제 살아오면서 네.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고 아니면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한테 오는 거죠. 뭐 이렇게 숟가락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마 붙어서 충치균이 거의 정상 세균총 중에 하나로 이제 상존을 하게 되는 거죠. 신생아 때는 없죠. 아, 그러면 일반적인 성인들은 다 충치균이 있는 거네요, 입안에? 있다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스하면 충치균이 없는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네. 서로 다 갖고 있는 건데 뭐. 그것은 좀 비약적인 얘기고요. 네. 네, 충치균이 있다고 해서 꼭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겠죠. 요소가 네. 뭐 시간적인 팩터도 있을 거고 양치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죠. 뭐 산이 부식되지 않도록 그런 이렇게, 밸런스가 이제 깨지면 그때 이제 충치가 딱 되는 거니까 충치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키스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충치균이 옮겨간다라고들 많이 아는데 그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큰 의미는 없는 거네. 예, 맞는 얘기긴 하지만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충치가 옮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칫솔을 고를 때요. 이 솔이 이 아주 강한 솔과 부드러운 솔이 있을 텐데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잇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소리 좋고요. 그냥 뭐 정상인 분들, 뭐 20, 30대 이렇게 정상인 분들은 뭐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한번 딱 튕겨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그 즉시 복원되는, 그렇게 탄력성 있는 칫솔모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면 좀 이렇게 좀 닦이는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원칙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좀 탄력 있는, 어느 정도는 빳빳한 그런 칫솔이 좋다라고. 그 미세모 칫솔이라고 있잖아요. 미세모. 예.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드러운 칫솔인데, 그건 이제 사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한자형이구나. 풍치 중기 이상 되는 분들한테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새로운 의료 마케팅이야. 많은 분들이 미세모를. 환자들한테 쓰는 거를 그걸 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팔고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제 뭔가 소비자들은 그게 대단한 무슨 의학적 기능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잇몸이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는 미세모가 필요하긴 필요하네. 예, 그렇죠. 치약도 막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떤 자세히 보면은 왜 이 치약의 그 뭐랄까요 그 점도 그 안에 뭐 모래알 같은 그게 함량이 어느 정도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던데. 그것도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약간 그 치약을 고르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치약은 사실 그거는 주된 성분이 계면활성제하고 마모제거든요. 그렇죠. 마모제가 맞느냐 적으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제예요, 세제. 아, 세제. 하이타야. 근데 칫솔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칫솔의 그 기계적인 운동으로 그걸 닦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 세제의 도움으로는 닦는다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 대학 다니면서 칫솔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칫솔질을 할 때도 치약을 묻히고 하는 그거가 아니라 치약 없이 그냥 맨 칫솔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닦는 게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그 치약이 뭐 어떤 치약 이게 꼭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몇몇 기능성 치약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시린니에 좋다는 치약 같은 그거는 확실히 상하세관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하고 연결된 그런 관들을 조금 밀봉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긴 해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센소다인인가 뭐 이런 그렇죠. 센소다인, 뭐 시린메드, 그 약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딱 선택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치약을
선택하셔도 그러니까 무방하다고 봐요. 칫솔질에서 어떤 이 칫솔의 그 메케니컬한, 예. 그 기계적으로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팩터다 그렇죠. 이거죠. 그게 키포인트인 거지. 치약을 어떤 걸 써가지고 그게 옛날에 아니라는 거죠. 치과 가가지고 무슨 형광물질 같은 게 있는가, 뭐 치약 같은 게 있더라고. 그걸로 막 칫솔질을 한 다음에 이 구강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그 형광물질이 안 단 곳이 너무나 많아. 예. 내 습관대로 했더니. 그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아마 치면 착색제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마 약국이라든가, 요거 상품으로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약 형태로 나왔는데, 그걸 하면 이제 치아에 플라가 있는 부분은 빨갛게 이렇게 염색이 돼요. 오, 재밌다. 거울을 보면서 그거 빨간 게 없어질 때까지 칫솔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름이 한 번에 뭐예요? 치면 착색제. 치면 착색제. 예. 그게 약국에서 팔아요? 약국에서 팔거나 아니면 치과에 얘기를 하면은 치과에서 구해다 줄 거예요. 이건 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칫솔질을 하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저 부분이 약하구나 하면서 이건 누구나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직접 실험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치약을 써가지고 바바박 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치약 없이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직접 그거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없어지는 효과가 좋았어요. 우리가 또 치약을 쓰면 이게 거품이 버글버글 나니까. 치면 착색제? 치면 착색제. 요거 한번 해서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어디에 나의 플러그가 잘 생겼는지를 그게 없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양치를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치질 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피가 나는 경우에는 양치질을 멈춰야 돼요? 그냥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피가 난다라는 거는 크건 작던 간에 약간의 염증, 크거나 작던 간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염증이 있으면은 그거를 드레이니지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 빼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피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염증성 삼투물인 거니까 거기를 더 열심히 칫솔질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빼내야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피가 난다고 그렇다고 막 팍팍 문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그 부위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부어서 출혈이 생긴 거니까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조금 양치질을 좀 세심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네. 오히려 그 더 열심히 하셔야죠. 오히려 그쪽 부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치과에는 오셔야죠. 일단은 피가 나서 뭔가 좀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왜 치약 안 쓰고 소금 갖고 양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금 막. 네. 이게 뭐 왜 그런 거예요? 소금 갖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소금이 뭐라 그럴까? 부패를 좀 막는 그런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표면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모래알처럼 마모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마모제 역할을 해서 오히려 더 치아를 치경부 마모증이라든가 이렇게 더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그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 정도의 그 알갱이 강도로도 치아는 양치를 하다 보면 치아의 이 앞에 표면이 손상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스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패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걸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턱관절. 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턱관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최근 들어서 늘어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사나 봐. 그런 것도 있어요. 일정 부분 사는 게 힘드니까.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막 원수진 사람도 많고. 일단 통계해 보면은 대한민국 성인에 있어서 한 70% 정도는 턱관절 질환에 그런 소인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야, 진짜 많다. 그럼 70% 정도 어찌 보면 그게 또 정상일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슨 의료 통계할 때 보면은 40세 이상의 70%가 만성염. 그러면 70%가 있으면 그게 정상이지. 이 턱관절 질환은 왜 생기는 거죠?
원인이 네. 되게 다양합니다. 뭐 어떤 불안, 스트레스 같은 이런 뭐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턱 관절이 뭐 디스크가 헤어져 닳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이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예. 단순히 이게 해부학적인 뭐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진짜 이를 악물고 살아. 예. 그러면 이게 여기 경직된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예, 그 근육이 뭐 더 힘이 세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턱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뭐 디스크가 뭐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관절낭중에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 턱 관절에도 이제 위턱하고 아래쪽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 디스크가 이제 그 이 관절 운동의 윤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충격도 흡수해 주는 네. 거고, 그게 이제 JH에 있지 않고 좀 빠져나가면 이렇게 입을 벌리거나 이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예, 그럴 되게? 수도 있고, 예. 아프고. 아플 수도 있고, 소리도 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성인의 거의 한 60-70% 이상이 턱관절 질환 소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괜찮은 건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그 진행 순서가 처음에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엔 입을 벌릴 때 아파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입이 안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단순히 소리가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예, 근데 뭐 아프지도 않은데 소리 난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뭐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진단 기준이 통증이 일어났었을 때 통증을 해결해주고 기능 장애가 왔었을 때 그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이런데 이제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가 난다고 해서 치료를 이렇게 권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자기가 손으로 이 턱관절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이런 거는 효과 있나요? 평소에? 예, 효과 있어요. 효과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이게 지금 이게 팟캐스트 상에서 이게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돈 버는 정보입니다. 저도 이제 턱관절 환자들 자세히 들으면 돈 버는 거야. 예, 턱관절 질환 환자가 왔을 때는 치료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이 안 드는 치료부터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돈 드는 치료로 가야 되잖아요. 훌륭한 의사네. 예. 돈 안 드는 그 치료는 일단 먼저 자가 운동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666 턱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666. 예. 그거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를 고추 세워가지고 위에 앞니에 붙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6초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고추 세워서 위에 앞니에 또 나서 6초 동안 이걸 6번씩 하는 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루에 6번씩. 그러니까 6초 동안 6번 6초 동안 6회 이것을 하루 6번. 6회 6세트로 하라 이거죠. 예. 하루 6번. 요렇게 하면은 턱관절 666은 누가 진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과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턱관절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들 이제 스트레칭 해주면서 예, 이게 턱관절 질환이 더 악화되거나 막 이런 데 예방하는 데 좋고 정상인 분들도 하루에 이거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기는 안 좋아. 아니 뭐 이쁜 여자가 하면 약간 섹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방을 낼 때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뭐 돈이 드는 뭐 장치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심지어 수술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보톡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요게 대부분 제 경험상은 그래요. 70-80%는 효과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을 때 뭐 장치 치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돈 드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야 돼요?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혀를 고추 세워서 앞니에 닿을 수 있을 한 최대한 크게. 그러니까 혀가 긴 사람은 엄청 크게 벌려야 되네. 짧은 사람은 조금만 벌려도 되고. 하여튼 그거를 6초 동안. 네. 그러니까 이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끝이 앞니에 닿은 상태에서 6초 동안 유지하고 그거를 6번. 그거를 이제 6번. 그게 한 세트인데. 한 세트인데 그것을 하루에 6번. 6번. 예. 야, 이거 지키기 쉽지 않은데? 응? 알람은 계속 해놔야겠는데, 이거?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시간 나고 생각날 때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일상에서 이렇게, 이게 시간 남을 때 수시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뭐, 김도양은 학문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666도 해야 되네. 아유, 그리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라고 그러고. 우리 이렇게 바빠,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사무직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그다음에 목 스트레칭 해야지, 목 스트레칭. 스트레칭 할 때 뭐 같이 곁들어서. 안과의사들은 먼 산 봐야 되는데 또. 먼 산 봐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 시간이 없어.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666 요거 하나 추가. 네. 안 보니까 36초에다 6초 쉰다 그러면 그냥 거의 3, 4분 정도 걸리겠구나. 예. 오케이. 예. 그게 만약에 666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 요거를 약간 이렇게 여기다 마사지 같은 걸 해주나요?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마사지도 하고, 뭐 초음파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하기도 하고. 야, 그거 시원하겠다. 그거 이제 치과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런 거는 모든 치과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모든 치과는 아니고. 구강내과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 그거를 전공한 치과에서 이제 그게 보험이 돼요. 이 물리치료가? 예. 야, 그 얘기 되네. 예. 시원할 것 같아. 약간. 우리가 항상 이를 악물고 살잖아요. 근데 이 어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물리치료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항상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게 턱관절 때문에 막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목도 아프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어깨 위쪽이 다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뭐 방사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변형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라든가 이런 데까지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좀 역으로 또 생각하면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 통증이라든가 목의 통증도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의 통증이라든가 어깨 통증이 있었을 때 이것이 턱관절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볼 때는 MRI도 찍고 막 이러죠. 엑스레이도 찍고. 예, 그런 경우 MRI까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제대로 있는지 알려면 MRI도 찍어보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나쁜 습관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과도하게 씹는 행위도 별로 안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노래방에서 너무 과격하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턱을 괴고 있다거나, 잠을 잘 때 이제 한쪽으로만 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것도 문제를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하고 이렇게 잘 때 너무 왼쪽으로만 이렇게 눕혀지지 않고 번갈아서 이렇게. 그럼 바꾸기 어려운 습관일 텐데 그렇게 자야 자기가 잠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턱을 이렇게 좀 내미는 그런 악기가 있나 봐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턱관절 질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너무 씹어대면 안 돼. 이게 치과 선생님들 얘기로는 이게 사실 치과의 질환들이 구강이나 치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치주 질환조차도 당뇨병이나 심장병 뭐 이런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로 돼. 그러니까 치과 질환을 전신 질환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치주 질환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뭐.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이 치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이 치아를 음식을 씹는 행위라고 하는 게 그 저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저작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막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를 다 생쥐 실험에서 이를 다 뽑아놓고 이렇게 딱 했더니 얘에서 이제 상당히 유의한 그런 그 미로 테스트를 못 빠져나가. 그렇죠. 쥐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작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어금니 없는 사람들이 치매 발생 확률이 높아요. 어금니 있는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이 씹는 누굴 뭐 사람을 씹는 게 아니라 이 치아가 맞물리는 씹는 저작행위가 인지 기능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 아침밥을 먹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아침밥을 먹을 정도로 애가 성실한 거고 일찍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애 아침밥 먹일 정도로 서포트를 잘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밥 먹으니까 영양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애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저작 행위를 한다는 거야. 씹는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아이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수업할 때 더 수용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금니를 잃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해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특히 어금니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해놓는 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통 어금니 잃고 나서 몇 개월 안에 해야 됩니까? 어때 치아 잃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빠졌는데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치조골이 소실되기 전에 그리고 교합이 붕괴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교합이 붕괴되기도 하고 치조골이 소실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교합 별로 붕괴 안 되고 치조골도 소실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치조골이 손상이 덜 돼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아라는 게 치조골이 이제 치아를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씹지 않으면 이 치조골도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씹는 행위 자체가 치조골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치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치조골의 소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치아가 빠지면 치조골은 계속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조골 자체가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시멘트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씹는 행위가 정말 위대한 거야. 음식을 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씹는 것처럼 중요한 게 나는 없다고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고령 사회에서 제일 첫 번째 건강관리 원칙이 자기 치아야. 치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장수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한 70대 정도의 이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딱 보면은 한 50대, 40대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재밌네. 이게 이제 얼굴의 활력과 이런 것도 그렇죠. 연관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40대, 50대로 이렇게 젊은데 실제로 딱 보면 7, 80대 노인처럼 보이고 이분들은 대부분 치아 상태랑 연결돼 있어요. 얘기 된다. 그리고 이게 어금니가 아주 활발하게 맞물려서 저작 힘이 좋은 분들은 악수할 때도 이 느낌이 다르대요. 악수할 때도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대. 약간의. 그 사람이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 임플란트 어금니 넣고 나서 비거리 늘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저작이라는 게 성생활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치아의 그 힘이 굉장히 사람 인체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맞물린 치아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은 게 이미 이제 나와 있는. 확실합니다. 그 원장님은 그 28개 다 맞물려 있죠? 그러시구나. 보통 환자들 많이 볼 때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왜 이렇게 몰라서 좀 안타까운 것들을 혹시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칫솔질이 더 중요하냐, 스케일링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네. 저는 칫솔질 열심히 하는 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치실은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 아, 치실. 맞아. 내 치실 얘기를 하려다가. 치실. 그러니까 치실을 생활화해라. 예. 그 잇몸질이라든가 충치가 생기는 상당 부분의 그 발생 포인트가 치아하고 치아 사이거든요. 예. 치아하고 치아 사이는 칫솔모는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내 평생, 80평생 동안 한 번도 그 치아하고 치아에서는 닦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럼 거기에 솔직히 잇몸질이라든가 충치가 안 생기는 게 천우신조 아닌가요? 그 스케일링 할 때는 들어가죠. 스케일링 할 때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은, 스케일링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치실처럼 뭐 확실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것도 그 자체도 사실은 기계로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 할 때 치실도 해주더라고. 그렇죠. 치실로 나중에 다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식당을 가면은 이쑤시개를 항상 놓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사람들은 다 이쑤시개 너무 자연스럽게 이를 쑤시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식당에서 그 일회용 치실 조금 비싸긴 하죠. 이쑤시개보다는. 사실 마트에서 사면 그걸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팔아요. 일회용 치실이 있어. 예, 손잡이 달린 거. 손잡이 있어요. 달려가지고 이쑤시개처럼 생겼는데 그런 거를 솔도 약간 달려 있고. 그런 거를 식당 같은 데다가 식당에서 딱 구비를 해놓으면 오히려 그 식당에 좀 고급스러운 막 이미지 제고에도 좀 효과가 있고. 애기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애기대. 그게 이게 왜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 것도 있나요? 그 일회용 치실. 많아요. 많아요? 예, 찾아보면 많아요. 마트에 보면은 뭐 보따리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뭐 마대자루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비싸게 안 사실 나도 치실을 하고 싶은데 그 치실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또 사람들 있는 데서 또 그거 꺼내기도 좀 그렇잖아. 손잡이 달린 치실로 하면은 또 사용하기 일회용 편하고. 치실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 말하는 거죠. 그 솔 달리고 끝에. 손잡이 달린 치실이 있어요. 그거 마치 보면 아주 조그만 그 실톱처럼 생긴. 그거? 네. 그걸로 한두 번씩만 치아 왔다 갔다 이렇게. 그건 일회용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 나 한 달 쓰는데? 몇 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한다는 게 씻어서 쓰고, 다시 말려서 쓰고. 네, 뭐 본인만 쓰면은 뭐 상관없죠. 나는 맞아. 그거는 이쑤시개처럼 생긴 아주 가느다란 치간 칫솔 같은 게 있어요. 일회용으로. 치간 칫솔 말씀하셨구나. 치간 칫솔도 중요하죠. 근데 치간 칫솔은 보통 치간 칫솔을 쓸 정도면 일단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정상 그 성인분들은 치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얼마 전인가 제가 굉장히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었어요. 한 번도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칫솔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라든가. 보면 다들 그냥 대충 푹푹푹 이러고 그냥 분노의 칫솔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였더라. 거기서 치실을 사용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때 저 얼마나 그게 반갑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치실을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칫솔질의 한 과정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김수현이나 뭐 이런 아주 강동원 이런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영화나 이런 설정에 보면은 이렇게 치실하는 사람은 되게 꼼꼼하고 아주 그냥 그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그 캐릭터를 묘사할 때 그때 치실이 옛날에 등장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약간 치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김수현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딱 해야지 이게 국민 홍보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 수압으로 이렇게 양치질하는 거 있잖아요. 워터픽. 나는 그거 몰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 수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치실 효과를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그래.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일단 딱 좋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것만 사용하려고 그러죠. 시원하긴 하더라고. 그걸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나도 몇 번 써봤는데 이게 시원하긴 해요. 이렇게 막 물로 이렇게 싹 하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그 아주 그 이 음식 치아 사이에 낀 그 미세한 음식 찌꺼기까지 이 수압으로 과연 이게 씻겨 나갈까? 약간 그런 의문은 들어. 예.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찾아오겠다. 내가. 이거 무슨 옛날 제품 쓰셨나 보네요. 뭐 이러면서. 자, 오늘 아주 그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인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그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꼭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치실 사용을 아니 생활화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666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혀를 고추 세워서 윗니에 갖다 붙이는 자세를 6초 동안 6번씩 하루에 6번을 반복하는 666 턱관절 장애 예방 운동 스트레칭을 하면 좋겠다. 요거 아주 이 세 가지는 다 팁이에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겠어요. 저도 치간칠성 다시 갖고 다녀야겠네. 네. 자, 오늘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치아의 문제, 치아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이성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